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차원이 다른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 스스로 대화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더욱 압박해야 된다. 원유 공급 중단 등 북한 외화 수입원 근본적 차단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최고로 강력한 제재 압박 등 응징 조치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 다른 대응이 일시적인 강경론에 불과하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유화 정책으로 북핵이 악화됐다는 국내외 비판을 의식해서 일부러 이렇게 강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압박도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결국은 다시 또 대화론으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부정적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일각에서 보수적 일각에서 미국의 핵 전력 자산을 우리 쪽으로 배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작 미국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무기를 이렇게 중요한 전략 자산을 미국의 장사장포 사거리 안에 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쯤해서 우리 이제 네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인식이 바뀐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좀 영상을 좀 보고 와서 이제 이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약 20여 분간 아베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한일 양국과 한미일 3국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한에 대해 최고도의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 일환으로 우선 보다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예, 차원이 다른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 최고의 강력한 제재 압박을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해서 신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자 그렇다면 그 신베를린 선언은 포기하고 폐기하고 이제는 대북 강경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인가? 자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보수 진영과 생각이 같아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네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바뀌었다, 달라졌다 그러면 오, 이게 뭐 좋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바람직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바뀌었다라면 오, 그렇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대북 정책은 인식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면 X 이렇게 하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예. 의미심장한 숫자가 나왔네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강경론 목소리 그러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세 분, 바뀌었다. 이 국면에서 뭔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먼저 박원석 의원부터 좀 보겠습니다. 굉장히 전에 없는 강도 높은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대통령 입에서 그래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는 기존의 신베를린 선언이 그대로 구상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바뀌었다고 해야 될지 예. 안 바뀌었다고 해야 될지. 안 바뀌었다고 믿고 싶고요 우선은. 예. 근데 지금 어쨌든 베를린 선언을 한 이후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거듭된 이제 미사일 실험, 게다가 이제 핵실험까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정세적인 상황에서 어쨌든 강경론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사실 이 국면에서 다 국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시적인 강경론의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청와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청와대 기류도 그런 국내 정치적인 측면이 있고 국내 정치용이다. 예. 북핵 문제의 사실은 근본적인 성격상 이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외에 별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제재와 압박 또한 북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이지 그걸 넘어서는 어떤 군사적 수단이라든지 내지는 북의 체제의 불안이나 붕괴를 초래하는 그런 어떤 수단이라는 게 별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야 할 그런 방향이랄까요? 비전이랄까 이건 큰 변화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좀 아쉽고 좀 부족하게 느끼는 거는 청와대 안보실의 대응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좀 자신감을 갖고 국면에 임할 수 있도록 비전을 주고 전략을 제시해야 되는데 너무 현안에 따라다니는 그리고 미국의 어떻게 보면 뭐 공격적 현실주의자들 입장에 이 주파수를 맞추는
그런 대응에 머물고 있어서 안보실 전체의 개편 문제를 한번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또 안보실을 개편하자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북한의 김정은도 사실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할 때마다 도대체 김정은이 왜 저럴까라고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하다 보면 뭐 대미용이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내부 단속용이다 이런 얘기 항상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박 의원께서도 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론이 사실은 국내용일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그동안의 이 유화 정책으로 인해서 북한 핵이 더 악화됐다라는 진짜 그런 국내 여론, 비판들을 약간 피해가겠다라는 일종의 쇼잉을 위해서 그러면 이런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낸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예. 국민 정서도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북핵 문제가 지난 한 25년 예. 이상 계속 진행되어 온 문제인데 그동안에 계속 어떤 강경론들은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 강경론이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예. 특히 지난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이른바 이제 전략적 인내라 그래서 거의 고의적으로 방관하다시피 했는데 예. 사실은 그 사이에 북한은 거듭 핵실험을 했고 핵 능력을 고도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 행정부도 더 이상의 이런 전략으로는 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없겠다라는 방향선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국내 정치적 측면 또 정세 측면 이걸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 지금 강경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바뀌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런 강경 목소리가 나온다.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이 좀 있는데, 어쨌든 이수희 변호사님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근본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생각이라는 게 지금 이제 6차 핵실험 이후에 좀 저작거리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되게 그 시중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제 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핵실험 6차 핵실험 이전까지는 좀 피부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가 좀 추상적으로 오고 갔다고 하면은 그냥 시민들 얘기가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되는 것 같단 말이죠. 그 사이에서 좀 좌파적인 우파 이렇게 좀 진영을 나눠서 본다고 하면은 대화,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거는 그 좌우 차이가 없는 거죠. 그거는 최선이고 최상인데 차이가 있는 것은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뭘로 생각하느냐인 거거든요. 한미 공조가 흔들리면서 미국에서 봤을 때 한국을 굳이 우리가 무릅쓰고 지킬 필요가 없겠다라고 해서 일본 정도로 그 방어선을 넘겼을 때 그거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된다 안 된다로 갈리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의 지금 그 문재인 청와대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좀 수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로 상정하는 것에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저는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 거라고 보입니다. 변화는 없다고. 일단 그러면 이제 두 분 들었으니까 일단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근본 기조가 강경적으로 바뀌었다라고 김남국 변호사님. 네, 바뀌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근본적인 원칙이나 이런 것은 뭐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라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베를린 구상이나 이럴 때 있을 때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지 군사적인 최소한의 대화를 하자라는 이런 대화를 먼저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각국 정상과의 어떤 통화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대화라는 메시지 자체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어떤 대화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과거에는 온건한 어떤 그런 수단을 강구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으로서는 완전히 그냥 변화를 해서 대북의 압박과 제재, 정말 강도 높은 실질적인 압박과 강도를 통해서 북한의 어떤 항복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받아내서 대화로 나오게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각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정치용으로 뭔가 이제 정말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아니냐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지금 국면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어떤 대북 인식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이른바 레드라인을 북한이 넘었기 때문에 야, 니들 내가 분명히 레드라인 넘지 말라 경고했는데 넘었어? 그래, 그럼 나도 니들한테 한번 보여주겠어. 이래서 바뀐 거예요? 아니면
뭐 단순하게 레드라인을 넘었다. 그러니까 북한을 압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북한에 대해서 여러 번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도 북핵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 차례 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화로 나오지도 않고 전혀 반응하지 않고 계속된 도발을 이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이건 통하지 않는다. 대북에 대한 어떤 이런 단순한 어떤 유화적인 제스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 도발 자체가 단순하게 어떤 미사일이나 국지적인 어떤 그런 도발이 아니라 북한의 어떤 핵실험이라고 하는 정말 임박한 위협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기다릴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그동안의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이쪽 민주당 쪽에서는 대북 강경책 써봐야 별 효과 없다. 뭐 지금 이제 나온 기사들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했느냐? 그러면 그렇게 비판해왔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대북 강경책으로 돌아섰어요. 이렇게 강경책으로 돌아서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을 포기합니까? 그게 쉽지 않은 이야기인 거죠. 사실은 이것을 뭐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돌리기도 어렵고 또 그 과거의 정부의 어떤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의 그 탓만으로도 돌리기도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 생각을 하면 그것을 또 우리나라 정부만으로 보기에는 그 실패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알겠습니다. 미국, 뭐 일본, 중국 모든 그 비판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그 사람이 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던 것이 잘못되었다라기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모든 나라, 모든 정부 여당과 야당이 힘을 합쳐서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유화책, 대화, 햇볕론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대북 강경책으로 바뀌어가지고 강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 어떤 구상이 있는 것인지는 글쎄요. 뭐 보는 분들에 따라 조금 다르겠습니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네요. 소 국장님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보시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전략적인 기조는 여전히 똑같다라고 보고요. 여전히 그런 대화가 면에서- 밑바닥에 깔려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고 저는 그 방향이 또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전략적인 기조에는 변화가 없지만 전술적인 기조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죠. 그 부분은 이 전략적인 기조가 그대로 가지만 이 지금 북한이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더 강한 수준의 도발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거기에 맞춰 대응하는 전술적인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은 몰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더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큰 틀에서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했던 전략적인 기조 자체는 여전히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변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지금 뭐 불과 집권한 지 아직 그 100일 좀 넘은 시점인데 그 시점에서 전략적인 기조 자체를 바꿨다라고 본다면 너무 처음부터 북한을 너무 그러면 잘 몰랐다. 이른바 아예 잘 모르는 거고 나이브하게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근본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3분 정도, 그리고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1분 정도 있습니다. 큰 전략은 바뀌지 않았지만 상황에 따른 조그만 전술들은 늘 상황에 맞춰서 바뀌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기사에서 읽었습니다만 만평도 나오고요. 이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 또 미사일 갖고 장난치고 갖고 놀고 있을 때 그것을 활용해서 미국이 우리한테 무기를 팔아먹으려고 한다라는 이제 논조가 오늘 신문 몇몇 곳에서 이제 좀 눈에 띕니다. 정말 이거 아까 이제 컨셉추얼이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한미 동맹상 미국의 무기를 평소에도 많이 사줘요. 그런 차원에서 뭐 언젠가는 또 니들 무기, 신무기 우리가 살 테니 뭐 이렇게 한미 동맹을 굳건히 계속 가자라는 개념에서 전화 통화가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지금 당장 너희 미국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들을 우리가 당장 사서 그걸로 북한을 이제 응징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어느 쪽에서 이 문제를 좀 봐야 됩니까? 양쪽 입장이 달라요? 글쎄 일단 뭐 미국에서 그 발표한 부분과 우리 청와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한 부분이 일단 차이가 좀 확연하죠. 확연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어쨌거나 이런 안보 위기 상황에서 무언가 우리의 이 국방력 정말 질적으로 다른 수준의 국방력 강화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무기 구입 이런 부분들이 뭐 필요하다라는데 어느 정도 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공감을 한 것 아닌가. 그 속에서 미국은 조금 더 그것을 이 선제적으로 좀 막 이렇게 치고 나간 것이고 과거에 왜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떤 이 삼성전자가 어디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그냥 발표를 딱 해버림으로써
그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가져가고 투자를 또 정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이 무기 구입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경제적인 미국의 경제적인 이득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제 플레이를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하지만 밑바탕엔 어떤 그런 공감대는 좀 있었던 것으로 알겠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일부가 아니죠. 보수 진영에서 오래전부터 이 전술핵을 이제 좀 재배치하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독자적 핵무장도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을 좀 가져오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정작 미국에서는 야, 그렇게 중요하고 비싼 고급 무기를 그 북한이 언제든지 장사정포로 때릴 수 있는 한반도 남한 쪽에 배치한다는 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필요하면 갖게. 뭐 일본이나 아니면 괌 쪽에다 그냥 두고 필요하면 갖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송영무 국방장관도 이 얘기를 여러 번 이제 지금 꺼내고 있는데 이거 우리만의 희망 사항인가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미국의 그런 전략 자산이라는 거는 한반도 상황만 놓고 배치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놓고서 그야말로 미국의 이제 전략적인 목표와 개념 하에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이 악화는 되고 있지만 그 상황만으로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 자산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이미 폐기한 개념인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거는 사실 뭐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송영무 장관이 얼마 전에 이제 매티스 미 국방장관하고 만난 자리에서 전술핵 얘기를 꺼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정부 내에 그와 관련된 기조들의 혼선이 있는데 근데 전술핵 문제도 마찬가지죠. 미국 내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더 강하고 그리고 이미 이제 미국의 핵 억지력 그리고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속에 한반도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할 실질적 필요성도 별로 그렇게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점에서 이게 봤을 때 저는 그 국내 여론이 지금 이제 강경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공포의 균형이다, 전술핵 배치다, 내지는 미국 전략 자산을 아예 여기다 고정적으로 배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높아져 가고 있지만은 실제 이 한미 동맹이나 혹은 미국의 이 태평양 지역의 어떤 전략적인 목표나 개념화에서 봤을 때 그다지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 얘기를 봅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라는 식의 논리로 북한이 핵을 이제 수소탄을 개발했으니 우리도 핵을 갖자 뭐 이렇게 대응해서 그나마 그래 그런 논리가 좀 설득력이 있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은 이 기사를 보면서 이거 아니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지? 앞서 말한 대로 2톤 규모의 그렇다면은 뭐 큰 이제 탄두를 허용하는 걸로 그럼 재래식 무기로 대응해야 되나? 또 이런 불안감이 또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가 이제 역사상에서 좀 배우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미국의 전략 자산, 어떤 우리가 이 위기가 왔을 때 미국의 해구산 이런 것들이 언제든 우리를 위해서 제공될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뭐 카스라 테프트 미래학이라든지 또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인 이른바 에치스른 라인에서 한국이 제외되면서 그걸 이제 오판을 해서 북한에서 침공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외교 속에서의 우리의 국익이라는 부분은 미국의 국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미 동맹의 기본 강고한 축이 있긴 하지만 미국은 우리와 분명히 다른 나라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와서 뭐 전략 자산 우리를 보호해주고 핵 우산이 언제든 저는 이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동맹의 축을 강고하게 가져가되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 한반도의 이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북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북한과 북한이 보고 있는 건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미 간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결국은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화를 통한 어떤 해결책이 구체화되는 그 전까지 이 전체적인 한반도의 상황이 위기 관리 상황을 우리 정부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좀 더 중점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되 너무 미국에 의존하지 말자. 사실은 그게 그동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뭐 했느냐? 우리 군 당국자들 뭐 했느냐? 그렇게 많은 국방비를 쓰면서 독자적으로 북한에 응징할 수 있는 북한의 핵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도 아마 지금 소 국장님 말씀에 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풍계리 산 전체가 붕괴 위험이다. 방사능 대장 우려된다라고 하는데 이 풍계리 산에서 계속 이제 핵실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산 자체가 내려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안에서 핵실험을 하고 남은 여러 가지 방사능 물질들이 산 바깥으로 나와서 대기를 타고 한반도 전역으로 번져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근처에 있는 백두산이 폭발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과학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또 반론도 있습니다. 예, 뭐 다른 핵실험을 한 여러 나라들의 상황을 비교했을 때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인 건 분명히 보입니다. 자, 단둥에서 압록강 거쳐 북으로 가는 30km 길이의 김정은 생명줄, 바로 이 원유입니다. 이 원유 공급을 좀 끊어야 되는데 송유관 장을 장기간 차단해버리면 내부 찌꺼기 굳어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연 최소 50만 톤의 석유 흘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석유 공급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해결된 뒤에 다시 송유를 재개할 경우에 이 송유관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떤 군사적 수단이라든지 내지는 북의 체제의 불안이나 붕괴를 초래하는 그런 어떤 수단이라는 게 별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야 할 그런 방향이랄까요? 비전이랄까? 이건 큰 변화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좀 아쉽고 좀 부족하게 느끼는 거는 청와대 안보실의 대응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좀 자신감을 갖고 국면에 임할 수 있도록 비전을 주고 전략을 제시해야 되는데 너무 현안에 따라다니는 그리고 미국의 어떻게 보면 뭐 공격적 현실주의자들 입장에 이 주파수를 맞추는 그런 대응에 머물고 있어서 안보실 전체의 개편 문제를 한번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또 안보실을 개편하자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북한의 김정은도 사실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할 때마다 도대체 김정은이 왜 저럴까라고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하다 보면 뭐 대미용이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내부 단속용이다 이런 얘기 항상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박 의원께서도 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론이 사실은 국내용일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그동안의 이 유화 정책으로 인해서 북한 핵이 더 악화됐다라는 진짜 그런 국내 여론 비판들을 약간 피해가겠다라는 일종의 쇼잉을 위해서 그러면 이런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낸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국민 정서 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차원이 다른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 스스로 대화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더욱 압박해야 된다. 원유 공급 중단 등 북한 외화 수입원 근본적 차단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최고로 강력한 제재, 압박 등 응징 조치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 다른 대응이 일시적인 강경론에 불과하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유화 정책으로 북핵이 악화됐다는 국내외 비판을 의식해서 일부러 이렇게 강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압박도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결국은 다시 또 대화론으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부정적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일각에서 보수적 일각에서 미국의 핵 전력 자산을 우리 쪽으로 배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작 미국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무기를 이렇게 중요한 전략 자산을 미국의 장사장포 사거리 안에 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쯤해서 우리 이제 네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인식이 바뀐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좀 영상을 좀 보고 와서 이제 이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약 20여 분간 아베 일본 총리와 도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북핵 문제가 지난 뭐 한 25년 이상 계속 진행되어 온 문제인데 그동안에 계속 어떤 강경론들은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 강경론이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특히 지난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이른바 이제 전략적 인내라 그래서 거의 고의적으로 방관하다시피 했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북한은 거듭 핵실험을 했고 핵 능력을 고도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 행정부도 더 이상의 이런 전략으로는 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없겠다라는 방향선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국내 정치적 측면 또 정세 측면 이걸 좀 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강경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바뀌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런 강경 목소리가 나온다.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이 좀 있는데 어쨌든 이수희 변호사님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근본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생각이라는 게 지금 이제 6차 핵실험 이후에 좀 저작거리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되게 그 시중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제 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핵실험 6차 핵실험 이전까지는 좀
피부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가 좀 추상적으로 오고 갔다고 하면은 그냥 시민들 얘기가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되는 것 같단 말이죠. 그 사이에서 뭐 좀 좌파적인 우파 뭐 이렇게 좀 진영을 나눠서 본다고 하면은 대화, 외교적 노력 숫자가 나왔네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강경론 목소리 그러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3분. 바뀌었다. 이 국면에서 뭔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먼저 박원석 의원부터 좀 보겠습니다. 굉장히 전에 없는 강도 높은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대통령 입에서 그래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는 기존의 신베를린 선언이 그대로 구상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바뀌었다고 해야 하시네요. 될지 예. 안 바뀌었다고 해야 될지. 안 바뀌었다고 믿고 싶고요, 우선은. 근데 지금 어쨌든 베를린 선언을 한 이후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거듭된 이제 미사일 실험, 게다가 이제 핵실험까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정세적인 상황에서 어쨌든 강경론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사실 이 국면에서 다 국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시적인 강경론의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청와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청와대 기류도 그런 국내 정치적인 측면이 있고 국내 정치용이다. 북핵 문제의 사실은 근본적인 성격상 이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외에 별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제재와 압박 또한 북으로의 하금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이지 그걸 넘어서는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한일 양국과 한미일 3국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한에 대해 최고도의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 일환으로 우선 보다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차원이 다른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 최고의 강력한 제재 압박을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해서 신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자, 그렇다면 그 신베를린 선언은 포기하고 폐기하고 이제는 대북 강경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인가? 자,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보수 진영과 생각이 같아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네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바뀌었다, 달라졌다 그러면 오, 이게 뭐 좋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바람직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바뀌었다라면 오, 그렇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대북 정책은 인식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면 X 이렇게 하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의미심장.